이게 다 교육이라고. 내, 내 딸을 계집에 가두어 놓고 그게 할 소리야. 그놈의 입에서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내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내 딸은 배가 남산만 한 채 흙바닥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내가 그 순간 미쳐버린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간을 불과 4시간 전으로 돌려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으며 저녁 반찬 걱정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자꾸만 쿡쿡 쑤시는 게 꼭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바늘로 찌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네 노파심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손끝이 저릿한 이 느낌은 평생 몇 번 겪어보지 못한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두어 번 울리자마자 엄마하고 받았을 아이인데 말입니다. 7번, 8번 신호가 끊길 때쯤에야 달칵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솜니불처럼 축 처진 그 목소리에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자다가 받았어. 딸에는 황급히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애미 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잠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잔뜩 울어서 퉁퉁 부은 목으로 억지로 짜내는 소리였습니다. 김서방은 잘해주고. 내 물음에 찰나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내겐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 그이 잘해줘. 엄마 걱정이나 해. 나 끊을게. 뚜뚜뚜. 전화가 끊긴 멍멍한 소리를 듣고 있는데 불현듯 지난번 딸애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이 사람 요즘 사업 때문에 예민해. 당분간은 집에 오지 마. 그때는 사위 눈치 보여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시집 보낸 죄인이라 잘난 사위 비위 맞추느라 내 딸이 고생하는구나 싶어서 혀만 찼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반찬통과 냉장고에 쟁여둔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그리고 딸애가 환장하던 깻잎찌까지 주섬주섬 챙기면서도 손이 떨려 뚜껑을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가봐야겠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그 잘난 사위놈이 내 딸 배 불렀다고 유세나 떨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비싼 동네라 그런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경비들이 삼엄했습니다. 사위 차 번호를 대고 장모라고 쭈뼛거리며 말하는 내 꼴이 참 우스웠을 겁니다. 그래도 통과시켜주는 걸 보니 사위가 집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얼굴 보고 한바탕 잔소리라도 늘어놓고 오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으리으리한 2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엔 잔디가 곱게 깔려 있고 주차장엔 번쩍이는 외제차가 2대나 서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팔자 핀 사모님 소리 듣는 내 딸 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면 나는 온기 같은 게 느껴져야 하는데 이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차가운 기운만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딩동. 벨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딩동 딩동. 역시나 인기척이 없습니다. 분명 경비실에선 집에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혹시 자나 싶기도 하고 둘이서 잠깐 나갔나 싶기도 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냥 두고 갈까 하다가 싸온 반찬이 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비밀번호라도 알면 좋으련만 딸에는 한 번도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알려달라고 할 때마다 난처한 표정을 짓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시댁 눈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현관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다리가 저려와서 잠시 일어나 허리를 펴는데 대문 옆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종량제 봉투가 툭 터져서 내용물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치우는 사람도 없나 혀를 차며 다가갔는데 익숙한 상자가 보였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큰맘 먹고 사보낸 임산부용 영양제였습니다. 한 달치 약값이 내 한 달 생활비랑 맞먹는 그 비싼 거였습니다. 설마 다 먹고 버렸겠지 싶어서 빈 상자를 집어들었는데 묵직했습니다. 흔들어 보니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약통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통기한은 1년이나 남은 거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걸까요? 내 딸이 이거 먹고 힘낸다고 고맙다고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가 못 먹게 한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싸늘하게 기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흑, 바람 소리인가 했습니다. 아니면 옆집 개가 낑낑대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아파.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끊어질 듯 위태로운 신음소리였습니다.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건물 뒤편 후미진 곳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잘 가꿔진 앞마당 잔디와 달리 뒤쪽으로 가는 길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마른 풀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저 모퉁이를 돌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다리는 이미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새끼 잃어버린 어미 짐승이 냄새를 맡고 찾아가듯 나는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피비린내 섞인 비릿한 절망의 냄새를 말입니다.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뒷마당 구석볕도 잘 들지 않는 음습한 곳에 큼지막한 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허리춤 정도 오는 대형 견용 집이었습니다. 녹슨 쇠창살이 달려있고 바닥엔 집단이 깔려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개는 없었습니다. 대신 짐승보다 더 처참한 몰골을 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흙투성이가 된 환자복 같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둥그렇게 솟아오른 배는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딸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배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들오들 떨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지영아, 내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계집 안의 여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맙소사. 얼굴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 올랐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고운 얼굴이 내가 곱게 빗겨주고 씻겨 키운 내 딸의 얼굴이 지식여진 과일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로 딸이 나를 불렀습니다. 환영을 보는 건가 싶은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성인지 인내심인지 아니면 평생 나를 올가매던 체면이라는 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상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 계집 앞으로 뛰어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철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거 열어. 이거 당장 열어. 내가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로 자물쇠를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딸애가 내 손을 잡으려다 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배가, 엄마 나 배가 아파. 하열이었습니다. 다리 사이로 붉은 피가 뱀처럼 흘러내려 집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자갈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벅저벅. 아주 느긋하고 여유로운 발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기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병을 들고 다른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였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눈은 풀려 있었고 입가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나를 대하던 그 예의 바른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진 말은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교육 중인데 방해하시면 곤란하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미친놈이 뭐라는 걸까요? 교육이라니요. 내 딸이 짐승입니까? 계집에 가둬놓고 피를 흘리는데 그게 교육입니까? 내 안의 억울함이 평생 천대받고 무시당하며 쌓였던 그 한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위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요. 임신했다고 유세 떨고 시어머니 말도 무시하고 그래서 좀 가르치는 중입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고 가세요. 예. 그가 내 어깨를 툭 밀쳤습니다. 힘없이 밀려나면서도 나는 보았습니다. 그놈의 눈 속에 서린 경멸을 말입니다. 가난한 장모 배운 것 없는 장모 글에서 내 딸까지 싸잡아 무시하는 그 오만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내 뒤에는 피 흘리는 딸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내 딸도 뱃속의 손주도 다 죽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슬 퍼런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그래, 내 놈이 오늘 내 손에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는 바닥에 떨어뜨렸던 보따리를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 든 깡깡 얼린 멸치볶음 반찬통이 묵직하게 손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비웃고 있는 저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각오해야 할 거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나조차도 낯선 쇠를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사위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모님, 노망 나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반찬통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위놈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꽁꽁 얼어있던 멸치볶음 통이었습니다. 돌덩이보다 더 단단한 그 모서리가 놈의 광대뼈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사위놈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들고 있던 위스키 병을 놓칠 뻔하며 비틀거리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나는 그 틈을 타개집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돌멩이를 다시 집어들어
자물쇠를 미친 듯이 내리찍었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꺼내줄게. 엄마가 왔어. 쾅, 쾅, 쾅.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딸애가 희미하게 손을 뻗어 철창을 잡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그 손이 내 손에 닿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 술 취하면 딸애가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나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채가 뒤로 확 젖혀졌습니다.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내 몸이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사위놈이었습니다. 충혈된 눈알을 부라리며 씩씩거리는데 그 얼굴이 영락없는 악기였습니다. 맞은 뺨에서 피가 흐르는지 놈이 손등으로 얼굴을 쓱 닦아내고는 바닥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내가 좋게 말로 해서 보내려고 했더니 감히 내 얼굴에 손을 대? 비키란 말이야. 내 딸 내놔. 내 딸 병원 데려가야 해. 나는 바닥을 기어 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놈이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내 가슴팍을 걷어차는 그 발길질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억소리도 못 내고 뒹구는데 놈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병원? 누가 누굴 데려가요? 지영이 쟤는 지금 반성하는 중이라니까요. 남편을 무시하고 시댁을 우습게 하는 년은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안 그래요, 장모님? 미친놈. 너는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임신한 아내를, 내 새끼를 벤 아내를, 아내, 새끼? 그게 다 내 돈으로 먹여 살리니까 유지되는 거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감히 내 기분을 거슬러? 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썩어빠진 놈인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이니 훈육이니 지저대는데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핸드폰,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이 미친놈이랑 말싸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폴더폰을 꺼내 119 버튼을 꾹 누르려는 찰나였습니다. 놈의 커다란 손이 내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어딜, 신고라도 하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와지끈. 내 낡은 핸드폰이 놈의 손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놈은 그것도 모자라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구둣발로 지시겨버렸습니다. 유리 조각이 튀고 플라스틱이 으깨지는 소리가 내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조용히 해.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꺼져. 안 그러면 장모고 뭐고 다 죽여버릴 거니까. 놈이 나를 짐승 몰듯 구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나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계집안에 내 딸이 있는데,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아, 엄마. 그때 딸애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를 감싸 쥔 딸애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바닥에 깔린 집단이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유산이 문제가 아니라 딸의 목숨이 위험해 보였습니다. 김서방, 제발 부탁하네. 나를 때려도 좋고 죽여도 좋으니 제발 지영이 병원만 가게 해줘. 응?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나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놈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지금은 놈의 비위를 맞춰서라도 딸을 꺼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내 머리 위로 먹다 남은 위스키를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술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습니다. 독한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제 와서 비굴하게. 진작 교육 잘 시켜서 보냈으면 이런 일 없잖아. 당신 딸이 왜 저기 처박혀 있는지 알아?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근본 없이 키워서 저 모양인 거라고. 놈은 내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가난이 내 무식이 죄라고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놈을 더 자극하면 정말 끝장이다 싶었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애 죽게 생겼어, 김서방. 시끄러워. 죽긴 누가 죽어.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해. 놈이 계집을 향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철창이 캉캉 울릴 때마다 딸애가 흠칫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놈의 다리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놈이 나를 뿌리치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놈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키였습니다. 대문 리모컨 기능이 있는 그 키 말입니다. 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저거다. 저것만 있으면 대문을 열 수 있다. 대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나는 놈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몸을 날려 스마트키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놈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놈의 고함 소리와 거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거기 안 서. 잡히면 죽여버린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문까지만 가면 됩니다. 저 높은 담장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꺾이려 했습니다. 놈의 손이 내 옷깃을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딸 살릴 수 있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는 스마트키의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비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아주 조금 꿈틀했습니다. 열린다. 열리고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머리채가 다시금 낚아채졌습니다. 악소리도 내지 못하고 나는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키가 멀리 튕겨나갔습니다. 열리다 만 대문 틈으로 바깥 세상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놈의 구두굽이 내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했지? 사위놈의 그 말이 내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세상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놈은 승리감에 도취한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만히 있어. 쥐 죽은 듯이 술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놈이 퀭한 눈으로 나를 노려보더니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마도 더 마실 술을 가지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나는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헉! 헉!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머리에서는 위스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찢어진 손바닥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저 미친놈이 다시 나오기 전까지 어떻게든 술을 써야 했습니다. 나는 계집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지영아, 지영아 정신 차려. 딸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축 늘어진 몸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창 틈으로 손을 넣어 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워서 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내 딸도 손주도 다 죽는다. 나는 미친 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핸드폰은 박살이 났고 대문은 잠겼습니다. 담장은 너무 높아서 늙은 내가 기어오를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집들은 다들 뚝뚝 떨어져 있는 데다 담장도 높아서 안에서 지르는 비명이 밖까지 들릴지 의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면 집 안에 들어간 사위놈이 다시 뛰쳐나올 게 뻔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이 집으로 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내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아까 사위놈을 후려치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멸치볶음 반찬통이었습니다. 뚜껑이 반쯤 열려 멸치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옆집 담장 위로 불쑥 솟아있는 감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 희미하게 계집 지붕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래, 저거다. 개는 냄새에 민감합니다. 특히 멸치 냄새라면 사족을 못 쓸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반찬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는 멸치볶음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옆집 담장 너머로 이걸 던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옆집 개가 짖게 만들고 주인이 나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평생 반일로 단련된 팔이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지만 자식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나는 있는 힘껏 팔을 휘둘렀습니다. 반찬통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던 통이 옆집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1초, 2초,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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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 성공이었습니다. 옆집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적막하던 동네가 떠나갈 듯 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옆집 쪽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뽀삐야 왜 그래?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 됐다. 사람이 나왔다. 아니 이건 뭐야? 멸치? 어디서 날아온 거야? 옆집 남자가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때다 싶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위놈이 듣건 말건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여기 사람 죽어요. 내 목청이 찢어져라 터져 나왔습니다. 옆집 남자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옆집에서 무슨 소리 안 들려? 사람 살려달라는데? 어머 세상에. 빨리 경찰 불러요. 저 집 이상하다니까. 여자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경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냈다. 이제 살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드르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놈이었습니다. 손에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나는 개 짖는 소리와 내 고함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네. 놈이 야수처럼 달려왔습니다. 나는 계집 앞을 막아서며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경찰이 올 겁니다. 내 놈은 이제 끝났습니다. 오냐? 와라. 와서 죽여봐라. 내가 나 죽이는 동안 경찰이 올 거다. 내 섯을 퍼런 말에 놈이 멈칫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 경찰?
누가 경찰을 불러? 옆집에서 불렀다. 이놈아. 내 놈이 내 핸드폰 부수면 내가 못 부를 줄 알았냐? 천벌을 받을 놈. 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놈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엥 마이너스 에엥 마이너스. 그 소리는 나에게는 구원의 팡파르였고 놈에게는 지옥의 종소리였습니다. 젠장, 젠장. 놈이 야구 방망이를 내던지고 허둥지둥 집 안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건지 아니면 숨으려는 건지 꼴사나온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져 집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쾅, 쾅, 쾅.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문 여세요.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내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엉금엉금 기어 대문 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놈이 던져버린 스마트키가 저만치 풀숲에 떨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영아, 조금만 기다려. 다 왔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빅, 철컥.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으로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눈이 부시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러 온 천사의 빛처럼 말입니다. 열린 문 사이로 제복 입은 경찰들과 주황색 옷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내 딸이 있어요. 빨리요. 나는 계집을 가리키며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경찰들은 집 안으로 도망친 사위놈을 잡으러 뛰어들어갔습니다. 환자분, 의식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철창을 부수고 딸애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 늘어진 딸애의 팔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선만은 딸애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딸애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모습, 그리고 그 뒤로 수갑을 찬 채 개처럼 끌려 나오는 사위놈의 모습,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내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든 놈, 그리고 저놈을 저렇게 괴물로 키운 집구석,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겁니다. 내 남은 생을 다 바쳐서라도 말입니다. 응급실 복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피 냄새, 알코올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섞인 죽음의 냄새. 나는 응급실 앞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내 손등이며 옷가지에 묻은 흙과 딸애의 말라붙은 피가 흉물스러워 보였지만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제발, 제발 버텨다오.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지난 몇 시간의 기억이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계집에 갇혀있던 딸애의 모습, 술에 취해 교육 운운하던 사위놈의 비릿한 웃음,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놈에게 달려들었던 나. 모든 게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제 자식을 뵌 아내에게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벅저벅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내 앞에 섰습니다. 김말순 씨 되십니까? 네, 네 접니다. 많이 놀라셨죠? 따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아직 검사 중입니다. 선생님, 우리 딸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관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듯 헛기침을 하더니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었습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힘드시겠지만 진술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가해자, 아니 사위 되시는 분은 현재 지구대로 이송되어 조사 중입니다. 가해자,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가해자입니다. 내 딸을 죽이려 한 살인마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고 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놈이 그랬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나는 기억을 더듬어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딸의 전화 목소리가 이상해서 찾아갔던 일부터 쓰레기장에 버려진 영양제 그리고 뒷마당 계집에서 발견한 딸의 모습까지 말을 하면 할수록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집이었습니다. 사람 허리만 한 그 좁은 계집에 만삭인 애를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추운 흙바닥에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하자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며 메모를 했습니다. 강금 및 폭행 혐의가 명백하군요. 게다가 흉기, 아니 반찬통으로 저항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놈이 내 딸 못 데려가게 막아서 내가 멸치통으로 쳤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서 내 딸 죽으면 나도 죽고 그놈도 죽이자 싶어서 정당방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현장에서 발견된 야구방망이며 자물쇠며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이런 악질적인 가정폭력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 그놈이 감방에 간다는 말에 아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낯익은, 아니 끔찍하게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 사단이나 병원장 나오라고 해. 또각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치고 선글라스를 낀 여자. 사위놈의 어머니이자 내 딸의 시어머니인 그 여자였습니다. 그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둘이 굽실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선글라스를 획 벗어 던지듯 손에 쥐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사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예, 우리 아들이 유치장에 있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는 그 뻔뻔함에 기가 찼습니다. 여자는 내 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우 냄새. 이봐요 사돈. 노망이 났으면 곱게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남의 잘 사는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우리 현수가 뭘 어쨌길래 경찰까지 불러요? 당신 아들이 내 딸을 계집에 가뒀어. 임신한 애를 때리고 굶기고. 어머머,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증거 있어요? 우리 현수가 걔를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는데 걔가 오죽 못나게 굴었으면 그랬겠어요? 남편이 훈육 좀 한 거 가지고 경찰을 불러? 이게 배운 집안에서 할 짓이에요? 훈육. 사위놈이랑 똑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어미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이 나서서 제지하려 했지만 여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비켜요. 내가 내 사돈이랑 얘기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끼어들어? 당신들 내 아들이 누군지 몰라? 우리 남편이 누군지 몰라? 여자는 경찰관을 밀치고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진한 화장품 냄새와 역겨운 향수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사돈,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합의서 쓰고 고소 취하해요. 안 그러면 지영이 이 바닥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줄 알아요. 뭐라고요? 당신 지금 협박해? 협박이라니. 조언이지. 우리 현수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요. 내가 가만히 있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영이 걔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해온 게 뭐 있어요? 몸만 달랑 와서 우리 돈으로 호강했으면 쥐 죽은 듯이 살아야지. 어디서 감히. 내 안에 인내심이라는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여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걔 집에 가뒀냐? 돈 없다고? 배운 거 없다고? 그래서 사람을 걔 취급했냐고. 내 고함에 여자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콧방귀를 뀌며 뒤에 서 있던 양복쟁이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 봉투 줘봐요.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누런 대봉투를 꺼내 여자에게 건넸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내 가슴팍에 툭 던지듯 안겼습니다. 자, 이거 받고 떨어져요. 5천만 원이야.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을 돈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으라고. 그리고 지영이는 퇴원하는 대로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데려가요. 애는 우리 핏줄이니까 우리가 키울 거고, 돈으로 내 입을 막고 내 딸을 내쫓고 뱃속의 손주까지 빼앗겠다는 신보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만 원짜리 신권 다발이 빽빽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돈 냄새, 그 역겨운 돈 냄새가 내 딸의 피 냄새를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돈에 혹해서 꼬리를 내릴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니들 눈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겠지. 사람 목숨도 자존심도 다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겠지. 나는 봉투 입구를 잡고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돈다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 세어보기라도 하게. 걱정 마요. 한 장도 안 빼고 넣었으니까. 여자가 비웃으며 말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르륵. 나는 손에 든 돈다발을 여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려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노란 돈다발이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에 돈다발이 철썩 부딪혔다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간호사들이, 환자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닥에 5만 원짜리 지폐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졌지만 아무도 줍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돈이 아니라 쓰레기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으려 했던 더러운 오물들이었습니다. 돈? 그깟 종이 쪼가리가 대수냐? 내 딸 목숨값이 겨우 5천만 원이야? 내 아들이 지은 죄는 5천억을 가져와도 못 씻어 이 여편네야. 내 목소리가 응급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여자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 벌린 채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들도 당황해서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다 내 눈초리에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이 무식한 할망구가 진짜. 그래, 나 무식하다. 무식해서 법도 모르고 계산도 모른다. 근데 하나는 알아. 사람 새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아는데 니들은 짐승보다 못해. 나는 삿대질을 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자는 기에 눌려 뻐끔거리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똑바로 들어. 아베, 절대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해줘. 내 아들 콩밥 먹는 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그리고 내 딸이랑 손주는 내가 지켜. 너희 같은 악마들 속으렌 절대 못 보내.
다시는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내 섯을 퍼런 선전포고에 여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김 변호사, 뭐해? 당장 저 할망구 고소해. 폭행죄니 모욕죄니 다 걸어서 감방에 쳐넣어. 그들이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엔 밟힌 돈다발들만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딩동 소리와 함께 응급실 안 처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튀어나가듯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은요? 아기는요? 의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산모랑 태아 모두 무사합니다. 하열이 심해서 위험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자궁 수축도 멈췄고 산모 바이탈도 안정적입니다. 지금 회복실로 옮겼으니 조금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의 모든 긴장이 탁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서러움인지 기쁨인지 모를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바닥에 떨어진 돈다발을 적셨습니다. 지영아, 내 딸 지영아,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경찰관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어르신 고생하셨습니다. 따님 무사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들 협박죄랑 모욕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증언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십시오. 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내 딸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전쟁입니다. 저 더러운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놈들과의 전쟁. 그래, 덤벼라.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 딸 지킬 깡은 있다. 이 싸움 절대 지지 않습니다. 나는 엄마니까요. 병실은 숨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B- 하는 기계음 소리만이 딸애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지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딸애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딸애의 머리맡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아 퉁퉁 부은 딸애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손톱 밑에 낀 흙대가 아직도 빠지지 않아 거뭇거뭇했습니다. 그걸 보니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내 귀한 새끼가 저 손으로 차가운 흙바닥을 얼마나 긁어댔을까요?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 꺼내달라고 얼마나 빌었을까요? 지영아, 엄마 왔어. 이제 일어나야지. 우리 딸 밥 먹어야지. 내 목소리가 들렸던 걸까요? 딸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나는 화들짝 놀라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힘겹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이내 나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참고 있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알아보겠니? 엄마 보여? 엄마, 나 살아있는 거야? 딸애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딸애의 뺨을 어루만지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살았다고. 내가 살았고
뱃속의 아기도 살았다고. 엄마가 다 지켜냈다고. 이제 아무 걱정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제야 딸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그 눈물이 너무나 뜨거워 보였습니다. 무서웠어. 엄마 너무 무서웠어. 그 사람이 나를. 딸애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딸애를 부서져라 껴안아 주었습니다. 링거줄이 엉키지 않게 조심하며 앙상하게 마른 등뼈를 쓸어내렸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내 딸.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악마에게도 뺏기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딸애는 조금 진정이 된 듯 했습니다. 나는 물수건으로 딸애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그놈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알아야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힘들겠지만 말해줄 수 있니? 그놈이,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딸애는 잠시 몸을 떨더니 이내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다툼이었어. 그 사람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내가 아기용품 산 걸 보고는 갑자기 화를 내는 거야.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돈 쓸 궁리만 한다고. 그래서 때린 거야? 응. 처음엔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내가 반항하니까 골프채를 들고 왔어. 골프채? 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쇠몽둥이를 들고 임신한 아내를 위협했다는 말입니까? 임신한 배를 보고는 애 때문에 돈 나간다고, 애만 없으면 된다고 골프채를 휘두르는데 엄마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빌었어.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아기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빌었어. 딸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러더라. 그럼 개처럼 기어보라고. 개집에 들어가서 반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미친놈. 그게 사람이 할 짓이니? 안 들어간다고 버티니까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어.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 진흙탕에 나를 쳐박고 발로 찼어. 배를 감싸고 웅크리니까 등이고 다리고 마구잡이로 밟았어. 그래서 살려고 들어갔어. 개집에 들어가면 안 때릴 것 같아서.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려 주먹이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유치장에 있는 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거기 갇혀서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밤마다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나와서 철창을 걷어차면서 욕을 했어.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고. 내 엄마도 똑같은 년이라고. 그만해라 지영아. 엄마가 다 알아들었다. 더 말 안 해도 돼. 나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더 들었다가는 내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놈은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찢겨 죽었습니다.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놈을 이길 수 없습니다. 놈은 돈도 있고 백도 있는 집안 자식입니다. 아까 병원에서 봤던 그 시어머니라는 여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변호사를 대동하고 돈으로 해결하려 드는 그 뻔뻔한 족속들을 이기려면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놈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매장시킬 증거가. 지영아,
엄마 말 잘 들어.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그놈들 돈으로 합해 보자고 난리 칠 거야. 너 미친 여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할지도 몰라. 아까도 내 시어머니란 여자가 와서 5천만 원 던져주고 가더라. 뭐? 어머니가?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 돈 그 여편네 상판에 뿌려버리고 왔다. 합의 절대 안 해준다고 못 받고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해. 증거가 필요해. 내가 맞았다는 증거, 그놈이 널 학대했다는 증거. 증거? 딸애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내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눈이 아니라 제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눈이었습니다. 엄마, 내 가방 어딨어? 구급차에 실려올 때 구급대원 언니한테 부탁해서 챙겨온 가방. 가방? 저기 옷장 안에 넣어뒀는데 왜? 뭐 필요한 거 있니? 그 안에 녹음기가 있어. 녹음기? 응. 그 사람이 처음 손찌검했을 때부터 무서워서 몰래 녹음해뒀어. 그 사람이 욕하는 거, 때리는 소리, 내가 비명 지르는 거 다 들어있어. 세상에, 내 딸이 이렇게 독하게 버텨왔구나.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살 길을 마련해두고 있었구나. 맞고 밟히면서도 정신을 놓지 않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대견하고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옷장으로 달려가 딸의 낡은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 찢어진 안감 사이에 숨겨져 있던 손가락만 한 검은색 녹음기가 손에 잡혔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그 끔찍한 진실이, 내 딸의 피눈물이 담겨 있다니. 손에 쥔 녹음기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걸로 그 사람 벌 받게 해줘. 나랑 우리 아가 억울하지 않게 해줘.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가면 속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딸의 간절한 눈빛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 녹음기가 그놈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그놈이 아무리 돈으로 바르고 변호사로 떡칠을 해도 이 생생한 목소리 앞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 위에 엄지를 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를 열 시간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놈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끝내버릴 겁니다. 딸깍, 치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낯익은 그러나 소름 끼치도록 낯선 악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전사가 되었습니다. 눈물은 말랐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건 차가운 분노와 서슬 퍼런 복수심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나는 품 안에 든 녹음기를 한 번 더 꽉 쥐어보고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이것이 내 딸을 살리고 그놈을 죽일 칼자루였습니다. 김말순 씨, 오셨습니까? 조사실에 들어서자 지난번 그 형사가 나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형사 옆에는 웬 뺀질거리는 양복쟁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놈 변호사였습니다. 형사의 표정도 지난번과 달리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저기 합의 보시는 게 어떠신지 해서요. 가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서만 써주면 합의금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합의요? 형사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 딸을 죽이려 한 놈이랑 합의라니요.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죽이려 했다니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
부부 싸움 좀 하다가 욱해서 그런 건데. 그리고 솔직히 따님도 원인 제공을 좀. 원인 제공?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이고 있구나. 돈으로 경찰까지 구워 삶으려 드는구나. 형사님, 이 사람 말 다 들었습니까? 부부 싸움이라고요? 욱해서 그랬다고요? 아니 그게 증거가 좀 애매해서요. 상해 진단서만으로는 살인 미수까지 적용하기가. 형사가 말끝을 흐리며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니들이 증거 타령을 한다 이거지.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들어보면 알겠지. 내 놈들이 말하는 그 부부 싸움의 실체를. 나는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의 정막을 깨고 지옥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년아, 돈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서 벌어오든가. 임신했다고 유세 떨어? 여보,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마요. 아기, 우리 아기. 아기, 그깟 핏덩이가 대수야? 확 지워버릴라. 아, 살려줘요. 으악, 퍼. 둔탁한 타격음과 딸의 처절한 비명소리, 그리고 사위놈의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형사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형사였습니다. 이 개자식이. 형사가 낮게 욕을 씹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이게 부부 싸움이야? 이게 욱해서 한 짓이야? 사람을 아주 병신 취급을 해. 아니 형사님, 그게 아니라. 시끄러워. 당장 나가. 그리고 전에 하배 같은 개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당신네 로펌까지 싹 다 수사해버릴 테니까. 형사의 고함에 변호사는 꼬리를 말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형사가 내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런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차고 넘칩니다. 특수 폭행, 감금 협박, 아니 살인 미수까지 다 걸어버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형사님. 제발 그놈 세상 빛 못 보게 해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제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그놈은 꼭 집어넣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나는 곧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방송국이었습니다. 경찰 수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놈의 집안이 돈으로 막으려 들면 언젠가는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판을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온 국민이 알게 만들어서 놈들이 쪽팔려서라도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유명 시사 고발 프로그램의 PD를 만났습니다. PD는 녹음 내용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이거 방송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모자이크랑 음성 변조는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사건입니다. 다 내보내주세요.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까발려주세요. 저놈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단독 만삭 아내 계집 감금, 재벌가 사위의 두 얼굴, 임신 유세 떤다 골프채 폭행 녹취록 공개, 국민 공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사람이냐? 짐승도 제 새끼는 안 건드린다.
신상 털어라. 어느 집구석인지 낯짝 좀 보자. 판사님, 저런 놈은 제발 사형 좀 시켜주세요. 여론이 들끓자 경찰도 검찰도 속도를 냈습니다. 사위놈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놈의 집안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 잘난 시어머니란 여자는 기자들을 피해 집안에 꽁꽁 숨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치장 면회실. 투명한 아크릴벽 너머로 놈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새 팍 삭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한 게 그 잘나가던 사장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놈이 픽 웃었습니다. 장모님, 대단하시네. 방송국에 꼰지르고 아주 신나셨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신나더라. 내 놈이 전국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꼴을 보니 밥맛이 다 좋더라. 두고 봐요. 나 이대로 안 끝나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써서 나가면 당신들 가만 안 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크릴 벽에 손을 짚고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꿈깨. 내 변호사도 도망갔어. 내 어미. 기자들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있단다. 너는 이제 버려진 패야. 뭐라고? 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공포. 내 딸이 느꼈을 그 공포를 놈도 똑같이 느껴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썩어. 평생. 감옥이 내 집이고 무덤이 될 거다. 내 딸이랑 손주는 내가 지킬 테니까 넌 거기서 쥐새끼처럼 살다가 죽어. 나는 놈의 멍청한 표정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해댔지만 내 귀에는 패배자의 비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우리 모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재벌가 사위의 엽기적인 임산부 감금 폭행 사건.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굶주린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번쩍이는 가운데 육중한 검은색 밴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린 건 사위놈의 어미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평소 그 거만하던 표정과 화려한 모피 코트, 번쩍이는 보석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허름해 보이는 검은 정장에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까지 누가 봐도 자식 잘못 둔 죄인을 연기하기 위한 완벽한 분장이었습니다. 심지어 옆에 선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꼴이라니. 국민 여러분, 제 아들이 못난 어미 탓에. 여자는 수많은 마이크 앞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는 신용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수, 본래 심성이 착한 아이입니다. 그저 부부 싸움이 좀 과해졌을 뿐인데 며느리랑 화해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서 기가 찼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얼굴에 5천만 원 돈다발을 던지며 감방에 쳐넣겠다고 협박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오늘이 그 가면을 벗겨버릴 날이니까요. 나는 휠체어를 밀며 인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휠체어에는 아직 몸이 성치 않은 내 딸,
지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자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피해자다. 피해자가 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우리를 향해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여자가 우리를 발견하고는 짐짓 반가운 척, 아니 애처로운 척 다가왔습니다. 사돈. 아니 지영아. 몸은 좀 괜찮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우리 현수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여자는 카메라를 의식하며 내 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극적인 화해 장면을 연출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선처 탄원서라도 받아낼 심산인 게 뻔했습니다. 나는 그 더러운 손이 내 딸에게 닿기 전에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어머! 여자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어디서 개수작이야? 내 섯을 펄은 일갈에 여자의 표정이 일순간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금세 울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사돈,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사위인데, 애 아빠인데 감옥 보내면 쓰겠어요? 뱃속에 손주 생각해서라도. 손주? 휠체어에 앉아있던 딸애가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주머니, 아빠 없는 애가 낫죠. 살인자 아빠 밑에서 크는 것보다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여자의 본색이 드러나려는 찰나 내가 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외쳤습니다. 들었지? 우린 용서 안 해. 밥에 없어. 법대로 해. 내 아들 감방에서 썩는 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니까. 우리는 멍하니 서 있는 여자를 뒤로하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터지는 플래시 소리가 마치 승리의 폭죽처럼 들렸습니다. 법정 안은 엄숙하다 못해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사위놈은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살이 쏙 빠져 퀭한 몰골이었지만 동정심이라곤 눈곱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놈의 변호인단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이라더니 변호사만 5명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비싼 돈 처바른 티가 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사건 당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평소 피고인을 자극하는 언행을 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다툼이었습니다. 심신미약, 우발적 범행, 쌍방과실, 예상했던 레퍼토리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저 뻔뻔함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지만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검사 측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임신 8개월의 만삭 아내를 골프채로 위협하고 계집애 감금한 뒤 24시간 넘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고문입니다. 검사는 결정적 증거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의 스피커를 통해 그 지옥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년아, 돈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서 벌어오든가. 아기, 그깟 핏덩이가 대수야? 확 지워버릴라.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사위놈의 악마 같은 목소리와 딸의 처절한 비명이 법정을 가득 채우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판사의 미간도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사위놈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쪽팔린 줄은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급기야 최후 변론에서 사위놈은 눈물을 짜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술이 왼수입니다. 다시는 술 입에도 안 되겠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가증스러웠습니다. 저 눈물도 저 반성도 다 거짓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쳐 쓰고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애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징역 10년. 가정폭력 초범에게는 이례적인 중형이었습니다. 재판장의 판결 이유가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만삭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계집에 감금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재판장은 사위놈이 제출한 반성문을 들어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아내가 원인을 제공했다. 가정사인데 과도하게 처벌받는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사건 직후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진지한 반성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기 위한 기만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사이다였습니다. 판사님이 놈들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징역 10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안 돼. 현수야. 우리 현수 어떡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석으로 달려들려다 법원 경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사위놈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재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판장님, 너무합니다. 10년이라뇨. 말도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무효야. 놈이 발악하며 끌려나가는 꼴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놈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놈의 절규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나는 딸애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영아, 끝났다. 이제 정말 끝났어.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나 정말 무서웠는데. 딸애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에게 삿대질하며 돈 받아 처먹고 뭐 한 거냐고 소리치는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을 치며 우는 꼴이라니. 나는 휠체어를 멈추고 그 여자 앞을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10년 뒤에나 아들 보실 텐데. 아, 그때쯤이면 회사는 망해서 없으려나? 내가 한마디 툭 던지자 여자가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들 기세였지만 나는 코웃음을 쳐주고 돌아섰습니다. 짖는 개는 무섭지 않은 법입니다.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 종이 호랑이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늘에선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찬란한 햇살이 우리 모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 진짜 빛을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자, 지영아. 집에 가자. 맛있는 거 해줄게. 응, 엄마. 멸치볶음. 엄마가 해준 멸치볶음 먹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진짜 우리 집으로.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 마당 감나무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 모진 겨울을 견뎌내고 기어이 꽃을 피우려는 생명의 몸짓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나갈게. 현관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가보니 지영이가 화사한 원피스 차림으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날들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상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응, 선생님이 이제 많이 좋아졌대. 다음 달부터는 꽃집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해보래. 잘 됐다. 우리 딸 손재주 좋으니까 잘할 거야. 나는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지영이는 사건 이후 꾸준히 심리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작은 소리에도 기겁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웃기도 하고 혼자 외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애가 대문을 나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씩씩해 보여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딸애를 보내고 거실로 들어오는데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주고 갔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내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안양교도소 4885번 사위놈이었습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그놈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벌써 10통째였습니다. 나는 뜯어볼까 말까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거칠게 찢었습니다. 또 무슨 구질구질한 소리를 써놨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접니다. 현수입니다. 잘 지내시죠? 지영이는, 아이는 잘 낳았나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시작된 편지는 반성문인 척하는 변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원래는 착한 놈인데 술 때문에 그랬다는 둥, 어머니가 면회를 안 와서 영치금이 없다는 둥. 읽다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염치 없지만 영치금 좀 넣어주실 수 없을까요? 사식이라도 한번 넣어주시면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제 자식 죽이려 했던 놈이 뻔뻔하게 돈 타령이라니.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아니, 아예 라이터를 가져와 마당에서 태워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놈의 흔적도 내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다시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게 말입니다. 으앙으앙. 방 안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서둘러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기 침대에서 내 손주 보미가 얼굴을 찌푸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건강하게 낳은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그 모진 일을 겪고도 기적처럼 세상에 나와준 내 보물. 오구오구, 우리 보미 깼어? 할미가 안아줄까? 나는 보미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그 감촉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보미가 울음을 뚝 그치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투명한지 마치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눈에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하나도 담기지 않게 하리라.
나는 보미의 볼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봄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쑥쑥 크기만 해. 할미랑 엄마가 다 막아줄게. 비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주고 나쁜 놈들도 다 막아줄게. 보미가 마치 내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방긋 웃었습니다. 그 천사 같은 미소에 내 눈가에도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 저녁 무렵 지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노란 풀이 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이거 엄마 선물. 어머, 웬 꽃이니? 그냥 봄 냄새나서 사왔어. 예쁘지? 지영이가 꽃병에 꽃을 꽂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집안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메뉴는 지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된장찌개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 그리고 보미의 옹알이 소리까지.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 우리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밥을 먹다 말고 지영이가 불쑥 나를 불렀습니다. 응? 왜? 고마워. 갑자기 뜬금없이 고맙긴 뭐가. 그냥 다. 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 살려줘서. 그리고 우리 봄이 지켜줘서. 지영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덩달아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습니다. 싱거운 소리. 애미가 자식 지키는 게 당연하지. 밥이나 먹어. 식겠다. 나는 지영이의 밥그릇에 멸치볶음을 듬뿍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 많이 먹고 힘내서 우리 보란 듯이 잘 살아보자.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거실엔 따뜻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우리 세 식구가 있습니다. 상처는 아물고 흉터는 남겠지만 그 흉터는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는 훈장일 것입니다. 나는 보미를 품에 안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킬게.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작은 평화를, 이 소중한 행복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나는 엄마니까.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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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